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정치학 삼순환 수업 시간입니다. 예, 드디어 1년 동안 여러분들 준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종합하는 삼순환에 들어왔습니다. 삼순환에서는 우리가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그 학습했던 것들을 종합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갖다 치르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제 부족한 점들을 갖다 보충하는 이런 시간이 이제 그 삼순환 수업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공부를 갖다 해오시면서 우리가 예비순환 때는 국제정치학 전반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었죠. 주로 이제 이론 중심의 이제 공부들을 갖다 했었습니다. 1순환 때는 그 외교정책, 주로 외교정책론에 이제 포커스를 갖다 맞춰서 이제 연구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국제정치 경제학 파트 이쪽으로 심화를 시켜서 외교정책론과 국제정치경제 이 두 가지를 갖다 중심으로 학습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2순환 때는 21세기 국제정치 그래서 주로 탈냉전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 현상들에 대해서 주요 이론과 그리고 논문들을 갖다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또 이제 여름방학 이제 특강을 갖다 활용을 해서 그 최근에 이제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학술 논문 한 50여 편을 갖다 학습을 했던 정말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갖다 했는데요. 자, 이제 3순환이 됐어요. 3순환이 돼서 여러분들 곧바로 이제 시험 준비를 갖다 이제 시험을 갖다 목전에 두고서 말이야. 그 준비를 갖다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드디어 도달을 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학습한 것들 중에서 뭐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다 다룰 수는 없고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갖다 중심으로 다루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통해서 보충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그 올해는 3순환 때 모의고사를 좀 바꿔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는 주로 이제 응용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 많이 냈었었는데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을 갖다가 이제 3순환 때부터 이제 급하게 들어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그 응용하는 문제 같은 것들을 도저히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매일 한 2문제 정도씩을 갖다 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쭉 진도를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진도에 따라서 복습용 문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갖다 내고 그다음 또 한 문제는 예년에 했던 것처럼 응용하는 문제. 응용하는 문제는 이제 최근에 발표된 학술 논문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갖다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가 내용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시사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또는 어떤 최근에 이제 이론적인 그런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논문들이 꾸준히 나오거든요. 그 논문들을 갖다 요약을 갖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종의 보충 수업용으로 말이지. 그래서 응용 문제를 갖다 낼 테니까 매일 그 2문제 정도씩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복습용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학습한 내용들을 갖다 복습을 갖다 해서 답안지에 쉽게 쓰겠죠. 쉽게 쓸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응용하는 문제는 좀 어려울 텐데 그래도 시험에 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알아뒀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이제 보충 수업용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순환 때는 되게 바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18번에 걸쳐 갖고 거의 한 550페이지에 달하는 이제 교재를 갖다 우리가 쭉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빨리 정신없이 이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바로 그래서 진도 들어갈게요. 자, 그 첫 번째 그 챕터 국제정치 이론에 관련된 것들인데 국제정치 이론은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론이 많긴 많아요. 이론이 많긴 많은데 그렇게 이제 복잡하거나 난해한 이론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오늘 얘기하게 될 그러니까 이론을 갖다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조와 행위자에 관련된 그 쟁점들 그리고 또 어떤 연구 방법이 과학적 연구 방법인가 여기에 관련된 쟁점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은 이론을 갖다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수업 들어갈게요. 자, 7페이지 봐주세요. 국제관계란 무엇인가? 자, 국가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속성을 갖다 우리가 볼 때, 자, 국내 정치와 비교해서 국제 정치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집니다. 자, 보통 이제 국제 정치학의 출발점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국제관계학과라고 불리는 전공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특히 한스 보겐스 같은 사람들이 국제정치학을 갖다가 개척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죠. 자, 국제정치학이 출발할 때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전제가 뭐였냐면은 국내 정치와 국제정치의 그 특성을 갖다가 구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이 새롭게 탄생을 갖다 하는데, 아니 국내 정치하고 국제정치하고 똑같으면은 국제정치라는 학문 자체가 수립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내 정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자, 국내 정치와 비교해서 국제 정치는 다음에 차이점을 가지는 걸로 가정합니다. 그렇죠? 초창기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초창기의 국제 정치학자들. 그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정치학을 갖다 지배했던 그런 이론가들이 현실주의자들이었잖아. 그래서 주로 현실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와 달리 정부같이 권위적이고 구속력 있는 원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중심적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요? 무정부적 가설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죠. 자,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국제 정치를 갖다 정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제 정치는 국민 국가들의 합리적인 행위를 갖다 분석하는 학문으로서 출발합니다. 뭐라고요? 국민 국가들, 그러니까 그 국제 정치를 갖다 수행하는 행위자를 갖다가 국민 국가로 놓고 이 국민 국가들의 합리적 행위를 갖다 분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갖다가 이제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합리성, 합리적 행위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성에 부합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 합리적 행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그 고대부터 시작해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서양 얘기하는 겁니다. 서양의 고대에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자, 서양은 한 번도 합리주의가 비주류였던 적이 없어요. 중세 이후에도 마찬가지야. 합리주의는 늘 보면은 그러니까 이성을 갖다 탐구하는 그런 이제 그 연구가 지금까지도 주류입니다. 근데 자, 무엇을 갖다 이성적인 행위로 간주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좀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성은 뭐? 능력이야, 능력. 어떤 능력? 첫 번째는 윤리적인 판단 능력을 얘기를 해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이거를 판단하는 능력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윤리적 이성, 비판 이성, 성찰 이성,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어쨌든 뭐 윤리적인 판단 능력을 우리가 이성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이익을 갖다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을 갖다 우리가 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도구적 이성, 도구주의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이익을 갖다 계산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세까지는 말이에요. 윤리적 이성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어요. 이성에 대해서 논의를 갖다 했던 수많은 철학자들, 사회 이론가들 같은 경우가 합리성, 이성 이런 것들은 결국 뭐 윤리적인 판단 능력을 갖다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를 했단 말이지. 근데 근대 이후부터는 이성의 두 가지 측면 중에서 도구적 이성이 이제 지배하는 이런 이제 시대로 변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를 갖다 운영하고 있는 행위자들은 합리적 행위자다. 이때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적 이성을 갖다 보유한 그런 주체들을 얘기하는 거고, 즉 뭐 사회를 갖다 운영하는 개별 행위자들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행위자다. 이런 이제 그 시각에서 수많은 이론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국제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국제정치도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탄생한 이제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도 자, 행위자를 갖다가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를 하는데, 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의 극대화를 갖다가 추구하는, 이익을 자기가 무엇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지 계산할 줄 알고 또 그 이익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런 행위자를 합리적 행위자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국제정치학에서는 누구를 갖다 행위자를 뭘로 본다? 국민국가로 본단 말이야. 국민국가가 자기 이익을 갖다가 무엇인지 계산할 줄 알고 또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갖다 추구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너도 나도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갖다 추구하는 국민국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국제사회는 어떻겠습니까? 나도 내 이익을 추구하고 쟤도 자기 이익을 갖다 추구하게 되면 끊임없이 갈등과 투쟁의 상황으로 이제 점철되게 되겠죠. 그 누구에게도 자신들의 이익을 갖다 추구할 권리, 이런 것들을 구속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제 그 개별 행위자들을 갖다 구속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초창기 국제학자들의 생각, 국제정치학자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지. 이런 시각을 갖다 우리가 현실주의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제정치는 국내 정치와 달리 정부같이 권위적이고 구속력 있는 원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중심적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정치학의 기본 가정이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제 첨언을 할 게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럼 국제정치의 속성을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질문을 갖다 던지는 게 학생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정치를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상태로 놓고 보는데 자유주의자들은 국제정치를 갖다가 협력과 질서로 잡혀있는 그런 상태로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유주의자들도 어때? 국제정치의 무정부 속성을 갖다가 인정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유주의자들도 비슷합니다. 현실주의자들하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현실주의자들은 행위자들, 그러니까 국민국가를 기본 행위자로 보고 행위자들의 이익 추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정부 상태를 갖다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때? 개별 국가들이 알아서 자기 이익을 갖다 추구하게 되는데 자기의 이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어떤 이익? 자기가 방어해야 되는 이익 중에 제일 중요한 이익이 뭐냐고? 생존이죠, 생존. 그쵸? 주권을 갖다 사수하고 영토를 갖다 사수하고 국민을 갖다 보호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국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국익을 갖다 둘러싸고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국익을 지키려면 힘을 추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힘을 갖다 이제 추구를 갖다 해야 되고 서로 간에 힘을 갖다 둘러싸고 갈등을 갖다 벌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제정치의 무정부 속성은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두 개가 중요하죠. 정보의 부족, 신뢰의 부족이 점철되게 되기 때문에 좀처럼 국가들은 협력을 하기가 어렵다.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협력을 하지만 그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협력이 중단되는 이런 상황을 갖다 현실주의자들은 갖다 가정을 갖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들을 갖다 구속하는 어떤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게 현실주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기대는 것보다 각자 알아서 자기를 갖다 지키는 것이 국제정치에서는 이제 그 국민국가가 추구해야 될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각자 자신의 이제 그 힘을 갖다 길러서 이익을 갖다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지.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국제정치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이지만 어떻습니까? 국가들은 서로 협력을 통해서 무정부 상태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제도를 갖다 만든다든가 아니면 서로 이질적인 그런 정치 체제들을 갖다가 유사한 정치 체제로 바꿔 나간다든가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가들은 서로 협력을 할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무정부성 상태에서 오는 정보의 부족, 신뢰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정부성의 가정은 엄밀하게 말해서 현실주의하고 자유주의자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여러분이 나중에 논문 통해서 우리가 학습할 때도 나올 테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들이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야? 입법기관이 존재하지 않죠. 국가들이 모두 따라야 될 행위자로서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입법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법은 국가들 스스로 만들게 되고 국가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준수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자, 그럼 국제법은 뭐냐? 국제법 역시 개별 국가들이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만든 것이며 국제법의 준수도 국가들의 의사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속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또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 및 행위자를 해당 국가의 의지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사법부도 국제사회에는 부재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무정부적인 속성이 이런 것들이죠. 자,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에서 서로 경쟁하는 단위라고 하는 건 행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에서 서로 경쟁하는 행위자들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동원하곤 합니다. 근데
이 물리적 힘을 갖다 동원하는 그 방식이 말이야 국제 정치하고 국내 정치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국제 정치에서 이 물리적 힘의 동원은 주로 전쟁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물리적인 힘에 의존한다고 해도 상호 공멸을 전제로 한다든가 대규모 전쟁 상황 같은 것들을 가정하기가 어렵다. 이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국제 정치하고 국내 정치는 차이점만 있나요? 예, 같은 점도 있어요. 같은 점도 있어요. 자, 어떤 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정치 현상이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권력 현상이라는 거죠.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얘기가 나올 텐데, 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동질성, 국가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 영역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하나는 공의, 권력의 획득과 권력의 유지와 권력의 강화와 연관된 활동이라는 점, 국제 정치, 국내 정치, 정치의 속성은 똑같다는 겁니다. 자, 물론 예, 그 정치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론적 전통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적어도 어때? 예, 적어도 정치라고 하는 현상에서 우리가 그 가장 중심에 놓고 보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물리적 수단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자, 권력은 말이야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죠. 물리적인 그런 이제 그 차원의 권력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또 뭐야 비물질적인 그런 이제 그 권력의 자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물리적인 수단이 동원될 수 있어요. 국제 정치 영역에서 물리적 힘의 사용은 전쟁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 차원에서 무력에 의한 쿠데타, 혁명, 내전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힘을 갖다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점, 힘을 갖다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동질성이 있다. 자, 정치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 자, 그쵸? 국가를 갖다 중시한다는 거야. 적어도 정치 현상에서는 핵심이 되는 또 다른 이제 그 주제가 뭡니까? 힘, 그 다음 국가라고 하는 거죠. 자, 국제 정치든 국내 정치든 국가는 적극적이고 항구적이고 예, 직접적인 주체이고, 그쵸? 굉장히 이제 그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쉽게 해체가 될 수 없는 그런 행위자가 바로 국가입니다. 국내 정치든 국제 정치든. 그리고 개인과 다른 정치적 결사체나 집단 등은 그러니까 개인이라든가 다른 결사체, NGO라든가 기업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간접적인 행위의 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정치 문제에 있어서 개인하고 어떤 이익 집단이라든가 기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정치 행위자라고 볼 수는 없죠. 정치인들을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미디어를 갖다 움직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만 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이스트는 정치를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국제정치학자는 아니에요. 미국의 비교정치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비교정치학자로서 이스튼 같은 경우가 이 사람이 정치의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 자, 이스튼은 말이야 기능주의자입니다. 기능주의자. 자, 기능주의라 어렵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지금 자,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를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냐면, 지금 현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를 갖다 우리가 구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릅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어떤 그 질서가 있어. 그 구조가 있단 말이지. 그 구조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의 각각의 부분들은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가, 어떤 역할들을 그러니까 기능이 자기한테 어떻게 부여가 되고 그 기능들을 갖다 어떻게 수행하는가, 기능을 수행하는 걸 우리가 역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역할을 수행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걸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사회가 이렇게 딱 있잖아. 사회 구조가 있으면 이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 기능도 있죠, 정치적 기능도 있죠, 무슨 언론의 기능도 있죠, 문화의 기능도 있죠. 다양한 분야가 이 질서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지. 그렇죠? 정치란 어떤 일을 하는 거야?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회에서 사람들이 뭔가 필요한 것들, 의미가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걸 가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물질적인 가치, 어떤 이제 뭐 관념적인 가치, 다양한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벌어지게 되잖아. 가치를 둘러싸고 사회의 행위자들이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정치의 기능은 뭡니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쵸? 뭐를 하는 거야? 이 가치를 적재적소에다가 배분해주는 역할을 갖다 하는 것. 그쵸? 이게 뭐야? 예를 들어 누구는 돈이 필요하다. 예, 물질적인 가치 중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들을 필요한 곳에다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주고, 그쵸? 아니면 또 뭐 물리적인 강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적재적소에 배치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다가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기능이다. 이 사람은 정치를 갖다 이렇게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정치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기능을 하는가,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지, 이게. 자, 근데 지금 권위라고 하는 말은 왜 들어갔을까? 아니, 예를 들어 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자, 너는 이거 가져라. 너는 이거 가져라. 배분을 한단 말이야. 그 정치적인 기능에 따라서. 배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정치의 기능이니까 적절하게 배분을 해주는 거란 말이지. 근데, 예, 다른 행위자들이 말을 안 들어. 그쵸? 너의 배분 방식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용납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정치가 설립할 수 없어요.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따라와야 되는 권위가 필요한다는 겁니다. 권위가. 권위가 없는 상태에서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내놔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따라오겠냐고. 안 따라오지. 그럼 질서가 붕괴될 거 아니야. 정치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치를 배분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애가 가치를 배분해야 된단 말이지.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력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권력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상대성을 갖다가 염두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권력이 뭐예요? 예, 상대방을 나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갖다 우리가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authority라고 하는 것은 자, 파워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권위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뭐라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학계에서 자, 이제 어떤 학자가 자, 우리는 이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립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학자들이 따라. 그렇죠? 자, 이거 뭐야? 다른 학자들이 진심으로 어떤 그 학자의 어떤 경륜이라든가 아니면 뭐야?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행위되는 권력, 그렇게 발휘되는 권력을 우리가 권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뭐야 그 강제적으로 그냥 자기 의지를 갖다 관철시키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뭐 상대방의 동의와 합의를 갖다가 얻어내므로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행사되는 권력을 갖다 우리가 권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자, 그 점에 있어가지고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나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데이비드 이스트는 정치를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사실은 배분 기능입니다. 이걸로 정의를 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국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자유와 안전입니다. 그렇죠? 이는 곧 독립적인 생존권의 문제이며 통상 자기보전, 국가안보, 사활적 이익 등의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뭐가? 예, 국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자기보전, 국가안보, 사활적 이익 등의 개념으로 표현된다는 거지. 자, 이런 가치의 배분은 대개 공정성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공정성과 힘이 다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어때?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나 권위에 입각한 가치의 배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선 공통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나 가치를 권위에 의해서 배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정치적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이란 말이지. 근데 어때? 차이점이 있다면 예, 상대적으로 국제 정치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공정성보다는 어떤 이제 그 정당성 그러니까 이제 그 피지배자의 동의라든가 합의보다는 예, 힘의 논리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정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정치에는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가 취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이제
가치를 배분하는 권위보다는 권력이 조금 더 많이 중시되는 그런 그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8페이지 국제관계 이론과 연구 방법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낳게 한 사건이나 결정의 직접적인 요인을 탐구하는 것을 국제정치는 목표로 합니다. 그렇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탐구하는 것이 국제관계에서 추구하는 거죠. 아니, 모든 사회과학이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어.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들을 갖다 규명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회과학들이 추구하는 바죠. 어떤 행위자가 혹은 어떤 힘의 요소가 원인으로 작용해서 특정의 결과를 발생시키는지를 갖다 서술하는 서술적 지식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왔어. 그 결과에 영향을 갖다 미친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쭉 찾아서 서술하는 거야. 이게 이런 서술적 기술이 필요해요. 자,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적어도 현대 사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과학, 특히 우리가 이제 주류로 삼고 있는 과학에 대한 개념도 다양하거든. 주류로 삼고 있는 실증적, 경험적 연구 방법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서술을 넘어서 눈앞에 전개되는 여러 현상에다가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이론을 갖다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시겠죠? 쭉 관찰을 했어.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같은 것들을 서술을 한단 말이야. 이 서술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서술한 내용들을 갖다 보면 요런 상황에선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뭔가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생각들을 뽑아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작용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관찰이라든가 경험을 갖다 했던 그런 그 데이터들을 갖다 가지고 이론화를 갖다 시도하는 것이 이제 그 실증적, 경험적 연구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경험적, 실증적 연구가 사실상 보면 이제 그 사회과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류 이제 그 과학관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술된 사실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일반적 설명을 제시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어떤 이제 그 이론적인 틀을 갖다 일반적 설명은 결국 이론을 얘기하는데 이론화를 얘기하는데 그 이론을 갖다 만드는 목적은 또 뭐야? 이론을 통해서 그쵸?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론에 맞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하버마스라든가 그다음 이제 구성주의, 그다음 포스트 모더니즘 얘들이 이제 얘기하는 과학관이 이거 좀 대비가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보세요. 이론을 갖다 이제 만드는 거야. 만들었어. 이론을 그냥 왜 만들어? 학문적인 그런 멋있으라고 만들어? 무슨 이론 멋있으라고 만들어. 물론 멋있으라고 만든 그런 인간들도 있어. 근데 이제 이론을 갖다 만드는 데는 일정한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 이론에 맞춰서 현상을 갖다가 여기 이론에 맞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론 하나를 딱 만들게 되고 그 이론에 따라 가지고 사회를 갖다가 구성을 이제 그 이론에 따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론에 맞춰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회를 갖다가 관리, 지배, 통제 뭐라고? 이론은 말이야. 사회를 갖다가 관리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라고? 이론은 사회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는데 지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회를 갖다 이론에 맞춰가지고서 쫙 설계를 하고 운영을 갖다 한단 말이지.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규칙적으로 뭔가가 돌아갈 거 아니야. 그 규칙성에 입각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는데도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의 유용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얘기를 해볼까? 그래서 이제 나온 김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보면은, 자,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자, 이제 연구 방법론. 자, 여기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연구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버마스가. 지금 하버마스의 연구 방법론 분류는 주류 학자들은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험적 이제 실증적 접근법 하는 사람들은 하버마스의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만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 구성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 논의를 갖다가 제법 많이 갖다가 쓰기 때문에 저 뒤에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거 얘기할 때
하버마스식의 그런 논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운 시간 갖다가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 하버마스는 연구 방법은 자, 연구자의 목적 또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갖고 연구 방법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좀 메모 좀 해놓으세요. 뭐라고?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또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그 연구 방법이 달라진다. 첫 번째 경험적, 실증적 방법. 지금 이제 여기 쭉 나온 게 다 경험 실증적 방법에 입각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주류다 보니까. 경험적 실증적 방법의 연구 목적은 뭐야? 사회의 관리, 또는 통제,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지. 눈앞에 전개되는 여러 현상들을 갖다 쭉 뽑아가지고 이론적인 틀을 만든 다음에 그 이론에 맞춰서 사회에다 적용을 해서 사회를 갖다가 그 이론에 맞춰갖고 운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쵸? 자, 사회의 관리, 통제, 지배, 여기에다 이제 목적을 갖다 이제 맞추게 되고, 자, 경험적 실증적 방법은 이 목적에 따라서 이제 하다 보니까 주로 어때? 어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회 구조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대안을 갖다 이제 제시하거나 이런 목적은 사실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것들의 현상을 갖다가 쭉 분석을 하고, 그쵸? 거기에 맞춰 이론을 만든 다음에 이론을 갖다 가지고 사회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사회 질서가 무슨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사회 질서를 어떤 방향으로 혁신하느냐,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지. 그래서 주로 현상 유지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 질서를 갖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죠?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갖다가 많이 쓰게 된다는 거지. 예. 그다음 또 이제 주로 양적 접근을 갖다가 되게 중시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예,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사례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그 보편적인 이론을 갖다 정립을 갖다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이제 접해야 되고 각각의 사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그쵸? 지금 현상에 대해서 여러 사례들이 어떻게 표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 주어진 질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데 어떤 가치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태도라든가 이 사람들의 태도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데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주로 어때? 될 수 있으면 많은 표본에 많은 반응 같은 것들을 갖다 양쪽으로 갖다 재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양적 접근을 갖다가 좀 선호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꼭 경험 실증이 꼭 양적 접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양적 접근을 갖다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왜? 사회의 관리 통제를 갖다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이론을 만들어야 되고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데이터들의 입각을 갖다 했을 때 객관성과 보편성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양적 접근을 갖다 아무래도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질적 접근을 갖다 하게 된다면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야 될 텐데 그래갖고서는 사례 한두 개, 몇 개밖에는 설명을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도 객관성, 보편성을 갖다 주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험 실증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연구 방법이 하버마스가 얘기할 때, 자, 두 번째는 이제 역사적, 해석적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역사적 해석적 방법. 자, 요건 이제 뭐를 갖다 이제 목적으로 하냐면 이 방법은 어떤 행위의 맥락, 이유. 자, 이거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야.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또는 어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무슨 행위를 했어.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여러분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게 누가 뭐를 갖다 했다. 쟤는 뭐를 했다. 이렇게 양쪽으로 측정만 해갖고서는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 행위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갖다 알려면 그 행위는 말이지 그 사회가 어떤 규칙과
어떤 질서하에서 구성되어 있는가를 갖다 알아야지만, 한마디로 행위의 백그라운드를 알아야지만 행위의 의미를 갖다가 알 수가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 누가 손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한 게 저항의 의미로 해석되는 사회가 있을 거고, 그쵸? 예, 이게 바로 어떤 인사라든가 뭐 고마움의 표시로 해석되는 사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 어떤 행위가 있을 때는 그 행위의 의미를 갖다 부여하는, 이런저런 의미를 갖다 부여하는 사회 구조를 갖다가 탐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의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주로 사회 구조와 행위의 연관성을 갖다가 규명을 해내야 되는 거란 말이지. 아시겠죠? 예, 이런 식의 이제 연구 방법에 서게 되면은 어떻게 돼? 주로 보면은 이제 그 심층적인 어떤 사례 분석을 갖다가 중시하게 됩니다. 뭐라고? 심층적인 사례 분석. 예, 이걸 아무래도 강조를 갖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칙 이런 것들을 탐구하기보다는, 그렇죠?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이제 그 현상이 벌어졌어. 그 현상에 왜 벌어졌는가? 그 현상에 대해서 영향을 갖다 미치는 어떤 문화적인 맥락, 사회적인 맥락은 뭔가 이런 것들을 갖다 주로 탐구하려고 한단 말이지. 주로 이제 그 역사적 해석적 방법을 갖다 많이 즐겨 쓰는 이런 접근 방법이 우리가 구성주의라고 부릅니다. 예, 하버마스주의자들은 구성주의가 역사적 해석적 접근 방법에 해당된다고 봐요. 자, 국제정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제정치학에서 객관적 실증적 방법을 갖다 중시하는 이제 그런 학파가 누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주류학계죠. 특히 이제 그 신현실주의하고 그다음 이제 그 자유주의 계열의 이론들, 걔네들 같은 경우가 대체로 보면은 아까 얘기한 이제 객관적 실증적 방법을 갖다 중시하는 그런 이제 학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비판적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판이론 이렇게도 부르는 건데, 비판적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를 목표로 하느냐? 자, 사회 구조로부터 자, 해방을 목표로 한다는 거야. 누구의 해방? 행위자의 해방. 자, 사회 구조로부터 행위자들의 해방을 갖다가 목표로 하는 게 비판적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사회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질서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질서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그쵸? 누구를 억압하는가, 그쵸? 구조의 문제점을 갖다가 구조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문제점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이 구조를 갖다가 해체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제 구조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 논리를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을 갖다 가지고 있는 연구 방법이 대체로 보면은 비판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얘들은 어때요? 상당히 뭐냐면 이제 그 규범적인 그런 특징이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어때 윤리성이라든가 정당성의 문제를 갖다 가지고 이제 그 연구에 접근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가 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잘 운영하자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구조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 구조를 갖다가 혁신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거, 예, 그런 규범적인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게 비판적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데올로기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만 마르크스주의 같은 경우 대표적인 비판이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예, 포스트 모더니즘도 사실은 대표적인 비판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두 이론이 지향하는 바는 완전히 다릅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판적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 아까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이론 연구 방법에 대한 거는 뭐를 중심으로 쭉 설명이 나온 거예요? 그냥 객관적 실증적 방법을 이제 우리가 표준으로 삼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점에서 국제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술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단지 서술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심층적인 사례 연구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어때? 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지. 근데 다른 과학관, 주류 과학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실증적 그런 접근 방법에서는
예, 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야. 그렇죠? 왜 그런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사건을 일반화하거나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내야만 합니다. 그 사건을 일반화, 그러니까 이론화지, 이론화. 국제관계 혹은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국제관계로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실천학문 혹은 정책과학의 속성을 가집니다. 밑줄 한번 쫙 쳐보세요.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객관적 실증적 접근 방법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사회를 갖다가 관리하고 어떤 통제하고 뭐 그런 이제 목적을 갖다 가지고 이제 그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지. 이 때문에 국제관계를 이론적으로 다루는 대학과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과 정부 내의 정책 결정자 집단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관계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2차 대전 이후에 원래 이제 사실 보면 국제관계의 역사를 따져본다 보면은 역사가 깊어요. 그거 미국이 이제 뭐 주도했다기보다도 유럽에도 이제 그 국제정치학의 전통이 있잖아. 근데 대부분 어땠어? 예, 법학부라든가 아니면은 역사학자들이 주도를 갖다 했던 게 바로 국제정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정치 학과가 이제 따로 마련이 되고 미국에서 국제정치학이란 무엇인가 어떤 방법을 뭘 연구하는 것인가를 갖다 정립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정립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자, 그래서 국제관계로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는 실천학문. 그러다 보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말이야. 또 이 학문이 만들어졌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뭐 압도적인 패권 국가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세계를 갖다 경영하는 그런 지식으로서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목적을 갖다 가지고 이 학문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때문에 국제관계를 이론적으로 다루는 대학과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과 정부 내의 정책 결정자 집단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론을 만들고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연구 방법은 전통적 방법과 과학적 방법이라고 불러지는 경험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자, 이제 그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구분하는 거예요. 예, 미국 학계에서 일종의 방법론의 역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하버마스가 분류한 건 뭐야? 예, 연구의 목적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했던 거고 지금 나오는 거 전통적 방법 그리고 또 과학적 방법 이렇게 나오는 거는 예, 미국 정치학의 어떤 이제 그 역사적인 변천 과정 여기에 맞춰서 초창기에는 전통적 방법이라고 불리는 이론들이 그런 연구 방법이 좀 주류였었다. 후반기에는 어때? 예, 과학적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대체를 했다.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이런 식의 의미. 예. 자, 그런 식의 의미예요. 자, 이론을 만들고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연구 방법은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 방법과 과학적 접근이라고 불려지는 경험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통적 방법이라고 하는 건 미국 학계에서 1950년대까지 지배적이었던 그런 이제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당시에는 말이에요. 정치학, 그러니까 국제정치학뿐만이 아니라 정치학도 법학과 역사학과 철학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했던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정치학이란 그 학문의 역사 자체가 짧다 보니까 그래서 법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역사학이라든가 철학의 그런 한 자락으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학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50년대까지 그랬단 말이야. 60년대부터 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회과학을 갖다 좀 과학화 시켜야 되겠다. 철학이라든가 법학과는 좀 다른 그런 의미로서 과학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벌어졌던 운동을 우리가 행태주의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50년대 이제 그 중반 이후부터 이제 벌어지게 되는 운동이란 말이지. 그때 그래갖고 뭐야 주로 이제 컴퓨터를 갖다 쓴다든가 통계 작업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갖다 동원을 해서 과거와 같이 철학과 법학 역사로부터 좀 정치학과 국제정치를 좀 독립시키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걸 행태주의적 이제 그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그래서 객관적 실증적 방법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는 대표적인 그런 이제 연구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전통적 방법에서는 그래서 한참 철학, 법학, 역사가 지배할 때는 서술적 설명이나 여러 사례들로부터 이론을 추출하는 귀납적 설명들을 갖다가 그 추구를 했었습니다. 연구자는 국제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면접을 하고 또 직접 연관된 사람들의 회고록이나 기록된 문서와 같은 것을 종합하는 방법 밑줄 쫙 치시고 밑에다 뭐라고 적는다? 질적 접근이라고 얘기하죠. 양적 접근보다는 질적 접근. 질적인 자료들을 갖다 종합하는 방법으로 국제관계에 관한 지식을 갖다 얻으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50년대 이제 후반부터 행태주의 혁명이 벌어져서 이른바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채택이 됐는데 이게 행태주의자들이 말하는 과학적 방법이에요. 자, 행태주의는 뭘 얘기하느냐? 직관적인 해석보다는 논리와 수학을 동원하는 경향의 연구 방법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건 자연과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 분석, 변수 설정을 통한 통계적 상관관계의 측정, 가설의 설정과 검증, 모델 구축, 개량화된 분석 등등등등, 예, 양적 접근이죠. 자, 요런 것들을 갖다 보다 중시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얘기할 보다 중시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질적 접근은 완전히 뭐 배척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보다 중시하는 경향으로 갔다는 거지. 그래서 국제 분쟁, 경제 교류 등과 같은 현상들을 수치로 측정하고 여러 변수들 사이에 상호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 통계 방법 등을 갖다 활용하는 것이 행태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통적 접근 방법의 질적 연구와 과학주의의 양적 연구는 사실 그래서 대립적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일 수가 있고 두 방법론 사이의 수렴 혹은 종합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방법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옆에다가 조그맣게 한 줄만 메모해 놓으세요. 국제정치랑 관련돼서 한정돼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자, 신현실주의는 옆에 메모를 하세요. 신현실주의는 현실주의의 과학화를 표방. 신현실주의는 현실주의의 과학화를 표방. 예, 전통적인 현실주의, 고전적 현실주의라고 불렸던 그런 이제 현실주의자들은 주로 어떤 접근 방법? 여기 나온 전통적 접근 방법에 입각한 연구들을 많이 했었죠. 뭐라고? 고전적 현실주의는 주로 전통적 접근 방법에 입각, 이렇게 뭐 메모를 해놓으면 되겠죠. 거기에 비해 갖고, 예, 1980년에 케네스 월츠가 들고 나온 신현실주의는, 예, 그 고전적 현실주의의 전통적 접근 방법을 갖다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고 비판을 합니다. 저 뒤에 가면 나오겠죠. 예. 그래서 현실주의를 과학화하는 것을 갖다 기치로 들고 나온 게 신현실주의였단 말이야.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해갖고 그 현실주의를 과학화해? 첫 번째, 방법론에서 행태주의를 도입하는 겁니다. 신현실주의는. 두 번째는 예, 구조 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조라고 하는 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구조 중심론, 구조가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구조 중심론을 갖다가 도입을 하면서 이 두 가지 구조 중심론과 그다음 또 뭡니까 지금 얘기했던 행태주의적 방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전적 현실주의를 갖다가 혁신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현실주의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란 말이지. 자, 그건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그 그리고 또 하나 그 메모를 해볼까? 예, 자, 또 하나 메모를 해보세요. 예, 그래서 저기 뭐야 그 구성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은 예, 하버마스가 얘기한 뭐야 각각 이제 뭐야 하버마스가 얘기한 역사적 해석적 방법 또는 비판적 방법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텍스트에 적혀 있는 것들은 바로 뭡니까? 예,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객관적 실증적 방법을 중심으로 지금 서술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게 뭐야?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구성주의가 추구하는 예, 그 역사적 해석적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비판 이론이라든가 요게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국제관계의 분석 수준. 예, 국제관계를 갖다 연구를 할 때는 자, 첫 번째 개인의 차원, 국가의 차원, 국제 시스템 차원으로 나눠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현상이 있어. 원인을 갖다 기술한다고 그랬죠? 그쵸? 어떤 결과가 있으면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갖다 발견해서 서술하는 거. 이게 이제 국제정치학이 추구하는 서술적 지식인데 너무나 많은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관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현상들을 놓고 보면 그 현상 하나에 굉장히 작은 현상 같지만
국내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고 정책 결정자들의 어떤 인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때? 양극체제니 다극체제니 하는 국제 시스템의 성격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그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단 말이지.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 복잡한 그런 요인들을 갖다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그 수준으로 나눠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차원, 즉 뭐 정책 결정자의 인식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차원에 두 번째는 이제 국가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합리적 선택. 이 국가가 무엇을 갖다가 자신의 가장 이익이 되는 행위로 간주를 하고 행위를 했는가. 그러니까 합리적 동기죠. 이 국가와 저 국가의 합리적인 동기를 갖다 중심으로 선택을 갖다 설명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이제 그 국가 차원의 연구라고 하는 건 그건데 개별 국가의 합리적인 선택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방법이야. 근데 국가 차원은 2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얘기한 개별 국가 차원의 그러니까 A 국가, B 국가가 각각 어떤 합리적 선택들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합리적 동기를 밝히는 이런 식의 연구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뭡니까? 국내 정치의 영향력을 갖다 강조하는 그것도 국가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요인을 갖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교 정책이라든가 어떤 국가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는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이제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라든가 국내에 존재하는 어떤 로비 그룹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국가 차원이라고 하는 건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개별 국가들의 그 합리적 동기를 파헤치는 이런 접근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거 국내 정치적 영향을 갖다 다루는 2가지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지. 자, 국제 시스템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국가들의 장기간에 걸친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질서들이 있죠. 그렇죠? A 국가, B 국가, C 국가, D 국가 여러 국가들이 오랫동안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경제적인 규칙, 정치적인 규칙, 문화적인 규칙 등등 여러 가지 규칙들이 생겨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렇게 생겨난 그런 규칙들이 어떻게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갖다 미치느냐 거기에다 포커스를 갖다 맞춰 다루는 게 시스템 차원의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개인 차원부터 보겠습니다. 국제관계 연구에 있어서 관련 학자나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핵심적 문제 중에 하나는 자, 전쟁과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게 얘야 얘. 지금 국제 정치의 현상을 갖다 그 3가지 분석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 볼 때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방법이 개인 차원, 정책 결정자 수준, 그러니까 개별 국가 차원, 국제 시스템 차원, 이 3가지 수준에서 전쟁의 원인 같은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누가 한 거야? 케네스 월츠가 Man, State and War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책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서술했던 게 바로 이 3가지 분석 수준을 갖다 가지고 설명한 거잖아.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국제관계 연구에서 관련 학자나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핵심적 문제 중에 하나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즉, 왜 전쟁이 발발하고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냐는 건데, 자, 이런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 케네스 월츠는 인간, 사회, 국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각 차원의 개념 공간을 설명하여 각 부분의 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 조망을 했습니다. 자, 국제관계에서는 어떤 이제 국제관계라고 하는 이 무대에는 참가하는 행위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한 영향력, 행위자, 과정을 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그것들을 몇 가지 분석 수준으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분단에 있어서 요거 이승만이 이렇게 했다. 김일성이 이렇게 했다. 지금 한반도 분단에 있어서 무슨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강했다. 이런 걸 뒤죽박죽 쓰게 되면 진짜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정리하다가 자기도 헷갈려 버려. 뭐를 해야 돼? 이승만과 김일성, 루즈벨트, 스탈린의 대외 정세 인식, 맨 차원, 개인의 차원. 그다음 또 뭐야?
예, 국가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그다음 이제 그 소련 얘들의 이해관계, 예, 어떤 이익을 갖다 가지고 얘들이 한반도에서 다투었는가, 예,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잖아. 또는 그 국가 요인은 이제 또 다른 것도 있다 그랬어요. 국내 정치적 요인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한과 북한의 정치 상황, 그다음 또 뭐 미국과 소련의 국내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이 한반도 분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수 있잖아. 그리고 국제 시스템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갖고, 예, 2차 대전 이후에 양극 체제가 성립되는 그런 과정에서, 양극 체제가 뭐야? 그 미국과 소련이 하나의 양 진영의 패권 국가로서 밑에 이런저런 똘마니들을 갖다 데리고 두 강대국이 경쟁을 하는 이런 이제 국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질서잖아. 그런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예, 그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이 새로운 그런 그 질서 속에서 서로 대립을 하게 되고 그 영향력이, 예, 한반도에 미치게 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잖아. 자,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국제관계에는 참가하는 행위자 수가 많습니다. 복잡한 영향력, 행위자 과정을 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학자들이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분석 수준으로 묶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수준, 인간이라고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뭐야? 정책 결정자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다음 국가의 수준, 국제 시스템의 수준 같은 분석 수준에 따라 국제관계 문제들을 탐구하게 됩니다. 인간 개인의 차원, 개인 차원에서 분쟁의 원인을 규명해 보면 인간 간 갈등이란 본질적으로 사람들 마음 간 갈등이며 인간들의 인식, 욕구, 기대, 윤리, 도덕관 등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 갖고 전쟁의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유화 정책이라든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지. 정책 결정자들의 심리적인 이런 특징들이. 자, 심리학자인 로렌츠는, 이 사람은 좀 되게 오래된 사람이야. 콘라드 로렌츠는, 자, 인간의 공격 본능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 속성에는 공격적 본능이 내재되어 있고 이러한 성향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표출되면, 예,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 이게 그야말로 이제 뭐야 예, 자극 반응, 이제 그런 식의 아주 오래된 그런 이제 심리학 이론이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야 그 개인 차원의 연구에다가 심리학적인 연구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많이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어때? 인지 이론을 많이 활용하죠. 어떤 외부, 그 개인의 외부에서 전개가 되는 어떤 현상들이 있어. 그 현상들을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저로 그런 식의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렌츠의 논리에 따르면 분쟁을 그럼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간의 공격적 성향을 순화할 수 있는 교육과 계몽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전쟁이 없었게? 자, 논의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서 정책 결정자들을 중심으로 분쟁의 원인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외교 정책에 여기다 제목 한번 달아봐. 자, 특히 뭐야? 그 정책 결정자들이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그레암 앨리슨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레암 앨리슨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주로 정책 결정자의 수준입니다. 정책 결정자. 정책 결정자. 예. 자, 앨리슨의 모델 여러분 한번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었죠. 첫 번째, 외교 정책 결정의 그 결정 모델 세 가지를 갖다 제시하잖아. 첫 번째, 합리적 결정 모델. 자, 두 번째가 조직 과정 모델. 세 번째가 관료 정치 모델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에서 얘가 빠졌어. 왜 빠졌을까? 지금 정책 결정자들을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조직을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앨리슨의 모델 중에서 정책 결정자들에 대해 언급한 거는 1번하고 3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지. 그쵸? 자, 합리적 결정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야? 예, 최고 정책 결정자들은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불이익인가를 갖다 판단할 줄 아는, 한마디로 뭐 도구적 이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행위자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 선택을 갖다 내릴 때, 그쵸?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갖다 쭉 늘어놓고 그 중에서 이익이 되는 것과 손해가 되는 것들을 쭉 비교를 해본다는 거야. 그 중에서 제일 이득이 되는 것들을 선택해서 어떤 그 외교 정책이 그래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 자, 그게 이제 합리적 결정 모델이고, 관료 정치 모델은,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어떤 그 사건이라든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때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죠. 관료라고 하는 그 정책결정자,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관료들은 두 가지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자기 개인의 합리성이 있어. 그쵸? 두 번째는 조직의 합리성이 있죠. 조직의 이익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기 개개인의 이익이라든가 권한만을 갖다가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자,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관료들은 자기 조직의 규칙이라든가 자기 조직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표를 하면서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합리적인 게 아니라 모두가 원하는 베스트 옵션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너와 나의 흥정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의 산물이 외교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세요. 야, 이거 조직과정론은 지금 우리가 얘기할 상황이 아니야. 개인 차원이기 때문에. 자, 정책결정자 차원이기 때문에. 요건 뭐 나중에 우리가 외교정책 결정 모델 할 때 자세하게 할 거고. 자, 하나씩 볼게요. 논의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서 정책결정자들을 중심으로 분쟁의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자, 앨리슨의 모델 중에서 합리적 결정론. 분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당사자가 되는 양측 지도자들이 평화보다 전쟁을 치rum으로써 더 많은 것을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더 많은 이득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해서 결정하는 의식적이고 합리적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관료 정치론은 분쟁의 원인을 관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전쟁 같은 거 선택할 때 관료들의 흥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국가의 정책 결정자인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교 정책과 관련된 행정부의 다양한 관료 기구 및 관료들로부터 조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관료들의 영향하에서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책 결정자가 합리적 판단에서 일탈됨으로써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예. 위에다가 조그맣게 필기해봐. 로버트 저비스의 자, 안보 딜레마와 5인 5판. 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안보 딜레마와 5인 5판. 이렇게 미리 한번 써보세요. 예, 안보 딜레마가 뭐야? 한마디로 뭐 무정부적인 그런 이제 그 국제 정치 속에서는 서로가 신뢰할 수가 없죠. 정보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애가 예를 들어 갖고 무장을 한단 말이지. 그럼 걔 의도를 알 수가 없어. 제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방어용으로 만드는지 알 수가 없지. 자,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겠지, 아무래도. 그쵸? 제가 만약에 저 무장하는 것이 무장을 해서 날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어때? 나도 방어용으로 무장을 하는데 내가 방어용으로 무장하는 걸 갖다가 또 상대방이 보면서 야, 쟤 나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더 무장을 강화하게 된다는 거지. 난 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또 강화를 하고 이걸 우리가 안보 딜레마라고 부르잖아. 국제정치의 무정부적인 속성. 거기서 비롯되는 신뢰의 부족, 정보의 부족이 그 안보 딜레마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로버트 저비스 같은 경우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결국 뭐 국제 시스템의 속성 자체가 국제 시스템의 구조적 속성 자체가 무정부 상태다 보니까 5인과 5판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안보 정책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무장을 갖다 하도록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고 결국 무장을 갖다가 이렇게 심하게 하면 할수록 전쟁의 위험 같은 것들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런 합리적 판단의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책 결정자가 합리적 판단에서 일탈됨으로써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설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보 판단의 오류, 또 집단적 사고의 함몰. 집단적 사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책을 갖다 결정하는데 동질적인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 정책을 결정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오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예,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갖다 검토하거나 대비할 수가 없고, 그렇죠? 문제가 어떤 외교 정책이라든가 안보 정책에서 오류가 생겼을 때 그 오류를 갖다 제대로 시정하지도 못합니다. 집단적 사고에 매몰되게 되면은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예, 또 인지적 편견 같은 것들이 작용함으로써 정책 결정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국가의 차원. 자, 지금 10분 쉬었다 할게요.